오늘 새벽 인천 강화군 서쪽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해 곳곳에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전역에서 지진 신고 제보가 잇따랐지만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새벽 부산 부전동 23층 오피스텔 건물 주차타워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주차타워 옆 상가 건물로 불이 번지면서 한때 대응 2단계가 발령됐고 이 과정에서 30여 명이 연기 흡입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추락하고 있는 미국의 관측 위성이 잠시 뒤 한반도 인근 지역이 포함된 범위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위성이 대기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소실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전임 대통령 지지자들이 룰라 대통령 취임에 반대하는 시위 과정에서 국회의사당과 대통령궁을 급습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군 개입을 명령하며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네, 최악의 주말 휴일을 거쳐 사흘째 미세먼지의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중서부에는 미세먼지주의보와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동시에 발령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문화생활각부입니다. 네, 답답한 공기가 벌써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이번 주 중반까지는 계속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사흘째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의 공습은 이번 주에도 중반까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발 스모그와 국내 오염물질의 황사까지 겹치면서 지난 주말과 휴일 최악의 공기질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황사가 대부분 물러났지만 국내외 오염물질에 잔류한 황사가 영향을 주면서 대기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초미세먼지주의보와 미세먼지주의보가 동시에 발령돼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의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39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 4배 수준이고 호흡기에 더 안 좋은 초미세먼지 농도도 평소 3배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되도록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지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의 비율이 68%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해외 유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09명으로 이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는 67.9%인 7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즉시 검사받는 단기 체류 외국인의 양성률은 어제 하루 3.9%였습니다. 검사 대상 180명 가운데 7명이 확진된 것으로 전날 양성률 14.8%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 대응단장이 중국에서 들어온 확진자가 국내 감염 상황에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마스크 권고안 결정에 반영하는 4가지 방역 지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도 내다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해외에서 보도된 내용이나 논문 같은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를 위협할 만한 새로운 변이가 조만간에 나타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아마도 12월 초부터 시작된 대유행의 1차 유행이 아마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만 지역이 워낙 넓고 성마다 다른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입국자 중에서 감염자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어저께는 불과 7명이 발견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4가지 지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위중증이 조금 문제입니다. 위중증이 늘어나면 그 숫자의 딱 절반은 사망합니다. 이 숫자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꺾이는 모습을 만일 이번 주에 우리가 본다면은 다음 주쯤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정식으로 시작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중국이 3년 가까이 걸어뒀던 국경에 빗장을 풀면서 공항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다만 많은 나라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외국인들은 눈에 띄게 적은 모습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이징 공항에 여행 가방을 든 승객들이 게이트를 빠져나옵니다. PCR 검사는 물론 강제 격리 없이 집이나 호텔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밝은 표정입니다. 今天放开，就是觉得很好的信号。我们还是非常乐意看到北京重新开放给不仅仅是香港，还是全世界。 상하이 푸동공항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당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여행객 숫자가 작년보다 2배 증가해 대유행이 발생하기 전인 2019년 수치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행자는 세관 검사를 통보할 때 출발 전 48시간 이내 코로나 음성 기록을 제시해야 합니다. 今天票很难抢，并且预约核酸什么的也非常难做，就是在外面，其实外面好多地方都已经没有做核酸的这种检测点。 예상대로 중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눈에 띄게 적은 모습입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는 데다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 증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나름 철저한 방역 관리를 하고 있다며 외국인 관광객들도 조만간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我们采用了多种统计方法综合运用，也能够呢相对准确地评估疫情的发生、发展趋势。 오는 21일부터 14억 중국인들의 최대 명절 춘제 연휴가 시작됩니다. 각국은 중국발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동남아시아는 규제가 없는 국가도 있어 우회 입국으로 국내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중국에서 지난해 오미크론 계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중 8% 정도가 폐렴 증세를 보였다고 중국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의료정책사 자오 야후이 사장은 8일 방영된 CCTV와의 인터뷰에서 2022년 국내 오미크론 관련 임상 사례에서 폐렴이 나타난 경우는 10%가 채 되지 않는 대략 8% 전후의 비율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자오 사장은 폐렴으로까지 증세가 악화한 감염자의 비율은 높지 않지만 14억 인구의 중국에서 현재 감염자 자체가 많기 때문에 폐렴 증세를 보인 사람의 절대 숫자 역시 적지 않은 수치라고 부연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8분쯤 인천 강화군 서쪽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인천 강화군 서쪽 25km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9km로 확인됐습니다. 지진계에 기록된 관측 값을 토대로 산출하는 흔들림 정도를 뜻하는 계기 진도는 인천에서 최대 4단계로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 등이 흔들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새벽 시간 지진이 나면서 YTN으로는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서 침대가 흔들렸다는 등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부산 부전동 23층 오피스텔 건물 주차타워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오전 7시 20분쯤 주차타워에 난 불을 껐지만 바로 옆에 2층 상가 건물로 불이 번지면서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불이 옮겨붙은 상가 건물은 면적 2,300여 제곱미터 규모로 판매 시설과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아직 확인된 직접적인 인명 피해는 없고 단순 연기 흡입 피해가 32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번 주 주요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기면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예정입니다. 특수본은 이번 주 참사 당일 구조지휘 책임을 맡았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을 불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앞서 특수본은 최성범 서장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시도했지만 최 서장의 과실과 158명 희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검찰 측 의견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수본은 김광우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총경, 112 상황 3팀장 등 서울청 소속 피의자들도 이번 주에 불구속 송치할 계획입니다. 경찰 가운데 최고위급 피의자인 김 청장에 대한 수사까지 마무리된다면 특수본의 수사는 종료 국면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앞서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 수사와 관련해 과실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는 있지만 실제 책임을 물은 사례가 많지 않다며 수사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서울 강서구 일대 부동산 200여 채를 보유하다가 지난해 7월 제주도에서 숨진 이른바 빌라왕 정모 씨의 배후 세력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유사 사례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숨진 정 씨의 경우 바지 사장이었고 분양 컨설팅 업체가 실질적 조직이라고 보고 있다며 관련자 신원을 확인해서 일부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가 불법 행위를 계속하면 현장에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전장현 관계자들이 경찰관이나 역사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 현행범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서울시가 보유한 장애인 차량을 지원받아 체포된 사람들을 경찰로 이송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일과 3일 서울 지하철 삼각 지역 등에서 전장현 시위가 진행됐을 때 경찰 6명이 전동 휠체어에 부딪히거나 얼굴을 맞아 다쳤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백혈병 환자에게 사용기한이 2달 넘게 지난 수액을 투여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용기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원인이었습니다. 이 수액을 맞은 20대 환자는 일주일 뒤에 숨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급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21살 정모 씨.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면역세포가 감소하는 고강도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 새벽 4시쯤 정 씨는 병원에서 포도당 수액을 맞았는데 사용기한이 무려 2달 넘게 지난 상태였습니다. 정 씨 보호자가 오전 9시쯤 이를 발견했을 땐 이미 100ml 정도가 정 씨 몸에 주입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아예 없다 보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단 1%만이라도 잘못이 됐다 하면 이 아이한테는 치명적인 건데. 고열에 시달리던 정 씨는 일주일 뒤 폐혈증 증세를 보이다 숨졌습니다. CRE균, 즉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에 감염된 겁니다. 병원 측은 사용기한이 지난 수액을 맞게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수액을 만든 제약회사에 확인한 결과 적합성을 통과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걸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액 투여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사실은 병원 측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병원에선 매달 날짜가 지난 물품을 확인한 뒤 반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수액을 놓은 간호사가 사용기한을 최종 확인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정 씨가 수액을 맞아 사망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면서도 병원 측이 의약품 관리를 미흡하게 해 명백한 의료 과실이 발생한 거라고 지적합니다. 바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유통기간이 지나게 되면 경고음이 울리게 하거나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보안 장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사고에 대해 정 씨 유족 측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거하고 아이가 사망한 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정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병원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죠. 병원 측은 YTN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해당 간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레저보트가 전복돼 장애 청소년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반년이 넘게 지났고 경찰도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유족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 의하모에 있는 수상 레저시설. 사고는 지난해 7월 발생했습니다. 장애 청소년 레포츠 캠프 중 참가 학생과 장애인 체육회 직원 등 10명이 탄 보트가 전복됐습니다. 업체 직원이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했지만 학생 1명이 보트에 남아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다시 세보니까 1명이 없는 것을 뒤늦게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잠시 뒤 18살 A군을 찾았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아이들 해봐야 10명 정도 탄 이 사고에서 어느 한 분도 인원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점, 이 부분은 분명히 이 기관에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유족은 행사를 주최한 장애인체육회가 사고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복된 보트 에어포켓에서 여학생이 먼저 구조됐는데 이때까지 A군이 빠져나오지 못한 것을 현장 직원들이 몰랐다는 건 과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도 이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런 거를 다 찾아가서도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는 경찰에서만 진술한 거고 저희는 이걸 처음 봐요 지금. 경찰은 레저업체 대표를 과실치사 혐의를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체육회에는 아무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벌인 춘천경찰서는 사고를 낸 건 보트를 몬 업체 대표라며 장애인체육회가 행사를 주최했더라도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상 레포츠 행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좀 더 깊은 안전상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청소년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주체나 주관사들에 대해서 이건조차 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행사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유족들은 여전히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YTN 홍수옥입니다.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응한 부분을 놓고 야당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반박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거나 포를 쏴도 막고만 있어야 하냐고 지적했습니다. 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이 이 무인기 침범에 대해서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비례 원칙에 맞게 무인기를 북한에 들여보낸 대통령의 조치를 온갖 이유를 달아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9.19 군사합의, 정전협정, 북한은 위반해도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위반 소지만 있어도 하지 말자는 것은 우리 손발을 묶고 북한을 마음대로 활개치게 하자는 그런 민주당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핵미사일 쏘도 우리는 그대로 막고 있어야 됩니까? 북한이 포격을 해도 막고 있어야 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야당의 합리적인 지적을 색깔론으로 공격했다면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와 대통령실 안보 라인의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야당 의원의 합리적 지적엔 군 당국과 대통령실까지 해묵은 색깔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군 출신 여당 의원은 북내통설에 이어 어제는 우리 당이 북한 꼭두각시라는 거짓 선동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신원식 의원의 유언비어 유포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오늘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입니다. 군 대비태세와 작전에 실패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와 대통령실 안보지 라인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은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기 바랍니다. 일본이 지역방어 위주의 육상자위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동부대로 개편해서 운영할 방침입니다. 일반 육군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건데 반경 능력 보유를 천명한 일본의 보통 군사화 움직임이 한층 더 구체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일본 육상자위대 예하부대들을 서남부 난세이 제도로 전개할 수 있게 개편합니다. 방위성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제15 기동여단은 사단으로 개편하고 나머지 일본 본토의 14개 사단 여단은 기동 운용을 기본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륙군 방어에 중점을 뒀던 운영 방식을 유사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 작전할 수 있는 기동체제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이는 미군의 신속 대응군, 러시아의 전술대대, 그리고 우리 군의 전투여단 체계와도 유사합니다. 즉, 기동력을 바탕으로 부대의 신속한 전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최근 육군의 작전 운영 흐름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기동군 개념이 아니고 일본 본토 침략 부대를 저지하는 방어적 개념이었는데요. 기동부대로 변화한다는 것은 필요시 선제적 공격 작전이 가능한 육군의 개념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를 놓고 중국의 무력 시위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타이완 인근에 유사시 자위대를 파견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現在の中国の対外的な姿勢、あるいは軍事動向等については、我が国のこ
この平和と安全及び国際社会の平和と安定を確保し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등 주요 인프라 방어에 평시에도 자위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적의 무력 공격과 테러 등 유사시에 대처하는 치안 출동에 한정돼 있던 인프라 방어에서 나아가 평시에도 팩3 요격 미사일 전개 훈련 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반격 능력을 천명한 일본이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서의 군 운용을 조금씩 구체화하면서 군사 대국화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주변 국가들의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주요 7개국 G7 회원국 방문을 위해 첫 방문지인 프랑스 파리로 떠났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출발 전 총리관저에서 G7 각국과 마음을 열고 솔직히 논의하고 싶다며 법의 지배와 규칙을 바탕으로 국제 질서를 지키는 기본 자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G7 의장국 총리 자격으로 순방에 나선 기시다 총리는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영국을 거쳐 캐나다를 방문해 각국 정상들을 만난 뒤 오는 13일 미국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미국 이지스 구축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자 중국이 맞불 성격의 실전 훈련을 벌였습니다. 중국군 동부정구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어젯밤 타이완 주변에서 여러 부대를 조직해 연합작전순찰과 실전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은 육상 타격과 해상 돌격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외부 세력과 타이완 독립분열 세력이 결탁한 도발 행위를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5번의 투표라는 사상 초유의 우여곡절 끝에 미국 하원 의장이 결정됐습니다. 미국의 야당인 공화당은 이제 케빈 메카시 의장을 중심으로 하원 권력을 활용한 본격적인 전방위 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미국 하원 의장실의 명패가 바뀝니다. 그런데 주인 바뀌기까지 우여곡절 참 많았습니다. 다수당인 공화당 원내대표에게 선거는 요식 행위인 줄 알았는데 그 형식적인 걸 무려 15번이나 했습니다. But I hope one thing is clear after this week. I never give up. 하원 권력 앞세운 공화당의 압박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곧 정치 무기와 특별소위 구성을 놓고 민주당과 결과가 뻔한 표 싸움을 합니다. 특위가 꾸려지면 법무부와 FBI의 정치 편향 문제를 다룰 겁니다. 그런 살벌한 소위에는 트럼프를 도와 의회 폭동에 나섰던 특검 대상 의원까지 출격 대기 중입니다. 이런 거친 공세는 이미 예상한 일입니다. 딴중 놓던 공화당 강경파의 막판 변심이 결국은 하원 의장을 결정해섭니다. Kevin McCarthy has to decide for a whole host of issues over his term of office, kind of what is the lesser of two evils. 물론 공화민주 양당 의견이 같은 곳도 있습니다. 중국의 기세를 이참에 꺾어야 한다는 데서입니다. 메카시 의장이 가장 먼저 한 말도 중국 문제를 하원에서 다루자는 겁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가뜩이나 골치 아픈 중국에게 신경 쓸 일이 또 생겼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발생한 폭동 사태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8일 3건의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브라질의 현직 행정수반이 나를 상대로 증거도 없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에 따른 형식을 준수하면서 열리는 평화 시위는 민주주의의 일부다. 하지만 오늘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좌파가 2013년과 2017년에 했던 것처럼 공공건물에 침입하고 약탈을 벌이는 것은 규칙을 벗어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앞서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폭동을 선동하는 듯한 언동을 해왔기에 룰라 대통령 등은 그를 이번 난동의 배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새해 벽두에 벌어진 우크라이나의 기습 공격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가해 우크라이나군 600명 이상을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로켓 공격이 있기는 했지만 건물만 손상됐을 뿐 사상자는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크라마토르스크에 있는 한 대학교의 기숙사 건물입니다.
현지 시간 8일 밤 러시아군의 로켓이 연달아 날아들었습니다. 앞마당에 큰 구덩이가 패였고 유리창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Ну, конечно, в 12 часов ночи он прилетел туда, и вот видите, что случилось. Ну, вы сами видите, что я буду говорить. 러시아 국방부는 이 건물 2개 동이 우크라이나군의 임시 기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무려 600명 이상 숨졌다고도 했습니다. В ответ на преступный удар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в первые минуты января 2023 года по пункту временной дислокации российск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в населенном пункте Макеевка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마키유카 포격 사건은 러시아가 공식 확인한 사망자만 89명에 이를 정도로 피해가 컸는데 러시아군이 이번에 7배 이상 보복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지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교육시설 2개 동과 아파트 건물 등이 손상됐지만 사상자는 없었다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도 러시아가 지목한 건물 2개 동이 일부 부서졌지만 사상자가 나온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Нет, перевернулась и улеглась подальше. И думаю, что делать? Пойду подальше.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교회 성탄절 36시간 휴전 명령도 역시나 위장술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휴전 명령이 발효된 6일 정오 이후에도 도네츠크주 크라마토르스크와 바흐무트에 로켓과 포탄 공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러시아와 연합 군사훈련 강도를 지속해서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벨라루스 국방부는 현지 시간 8일 자체 TV 채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양국 연합부대가 시가전에 초점을 맞춘 훈련을 전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합동 군사 연습의 강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모든 전선에서 침략 세력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벨라루스는 지난 10월부터 러시아군의 국경 지역 주둔을 허용하고 연합훈련을 진행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선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 군수물자 제공을 급격히 늘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미국 전직 외교 안보 장관들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7일 워싱턴 포스트 공동기고에서 시간은 우크라이나 편이 아니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 장관은 지금 당장 확실하게 유일한 것은 전투와 파괴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통제에 두거나 독립국으로서 그 나라를 파괴하는 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자들 사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당권 도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른바 김장연대 김기현 의원을 다시 한번 직격했습니다. 또 윤심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의원님께서는 김치 냉장고가 있다면서 반박을 하셨는데요. 뭐 계속 김치에 집착하시다 보니 그런 말씀하신 것 같고요. 사실 그 표현 자체가 그렇게 저 국민들께는 와닿지 않을 겁니다. 총선에서 지고 뭐 그 김치를 드시겠다 뭐 그 말씀 같은데요.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이 쪼개지지 않고 하나의 단일 대우로 이렇게 이번 총선에 임하기 위해서는 뭐 만나서 잘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면 그 윤심이 어디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김기현 의원은 김장이 아닌 비빔밥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김장연대로 윤심만 쫓는다는 지적을 반박한 걸로 보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선거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김장연대 캠페인이 아니고요. 예. 비빔밥 캠페인입니다. 아, 비빔밥. 그중에 김장도 들어있고요. 된장찌개도 들어있고요. 국도 있고요. 밥도 있고요. 김도 있고 다 있습니다. 네. 우리 당을 전체로 통합하고 하나로 묶어나가기 위해서는 비빔밥으로 다 함께 그걸 섞어줘야 된다. 그래야 정말 맛있는 식사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김기현을 지지하는 사람이 뭐 장제원 의원 혼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네. 자꾸 그 엉뚱한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역시 당권에 도전한 윤상현 의원은 다른 주자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대표에 적합하지 않다고 견제했습니다.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는 물론 당내 통합을 위해서도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랄지 이런 분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본인은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거 아닙니다. 예. 그거 아닙니까? 예. 일단 수도권 총선 승리를 견인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수도권 선거 승리를 견인하면 수도권에 와야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에서 동작을 해서 낙선하셨죠. 예. 낙선하셨죠. 저 같은 경우는 공천을 받았습니까? 공천을 못 받고 무소속 나가는데 싸워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처절한 수도권 선거, 민심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아냐? 안 그렇습니까? 당의 화합이라는 면에서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하고 그거 가능할까요? 결국 그 두 사람이 나가서 신당 한번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수도권 선거 이길 수 있나요? 이 처절한 수도권에서 그분들 비례대표로 살아옵니다. 솔직히. 당연히 우리 쪽에서 이 공천 못 받는 분 그걸로 갈 거고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다량으로 삭제하거나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영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나머지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3명 모두 형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다만 한밤중에 사무실에 침입했다며 적용한 방실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평온 상태를 해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가 감사기관에 위험이 초래되었고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5.1%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이달부터 5.1%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됩니다. 주택 구매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 대상의 정책 상품인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번 달 말쯤 출시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월 말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를 목표로 전산 통합과 은행권 협의 등의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의 장점을 모은 상품으로 올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시중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가 특징으로 기존 정책 대출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받는 상품입니다. 금융위는 조만간 시행 시기와 금리 조건 등을 담은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오늘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양국 정부 고위 관료와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공급망 회복력 강화, 신기술 보호 등 글로벌 과제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올해 CES에서는 인간의 움직임을 따라하고 섬세한 움직임까지 가능한 로봇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단 10분 만에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한 가상인간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소개합니다. 로봇팔이 사람이 행동하는 대로 따라 움직입니다.
팔을 들어 올리고 주먹을 쥐고 펴는 것도 자유자재입니다. 손가락과 손목, 팔목에 부착된 센서로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로 버틸 수 있는 무게는 2kg. 마이크 하나쯤은 거뜬하게 듭니다. 이 로봇은 어떤 로봇인가요? 네, 사람의 팔을 본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팔이고요. 서빙 로봇, 배달 로봇, 그리고 택배 로봇 이런 것들에도 쓰일 수 있겠죠. 사람을 닮은 로봇이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갑니다. 문고리를 열기 위해선 섬세한 손가락 움직임과 꽉 쥐는 악력이 필요해 딥러닝으로 수백 번 학습을 거쳐야 합니다. 스스로 문을 열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로봇은 사람의 손이 닿기 어려운 건물 구석까지 말끔히 소독합니다. We use it to disinfect facilities. We use it to monitor residents and patients to keep them safe. And we use it to provide communications and deliver items. 이젠 사람을 닮은 로봇을 넘어 실제와 똑같은 가상인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원하는 음성을 입히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0분.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 가상인간은 전화 응대 업무 등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직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얼핏 봐선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을 닮은 로봇이 우리 일상에 더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이번 CES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어떤 업체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관람객들을 사로잡았는지 김철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네치안 엑스포 센터. CES 대기업 전시관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이곳에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단연 눈에 띄는 건 AI를 활용한 혁신 기술입니다.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쓰기 훈련을 도와주는 플랫폼부터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돕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AI 인형까지 등장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대화를 해주기는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파티가 부모님을 도와서 아이들과 놀이를 통한 즐거운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관심이 높아지는 건강 관련 분야에서도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여럿이 함께 달리는 것은 물론 실시간 자세 교정까지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도 등장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AI가 사용자의 신체를 분석하게 되는데요. 실시간 분석이 끝나면 화면을 통해 잘못된 자세를 알려주게 됩니다. 순식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도 있습니다. 작은 장치를 손에 쥔 채 5초를 기다리자 체지방과 골격근량 등 구체적인 수치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혹시 위험 수위는 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한 5초 정도의 시간만 할애하시면 바로바로 어느 정도 체지방이 변화되는지를 이제 아실 수 있고요. 규모는 작지만 뛰어난 아이디어로 주목받은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들. CES를 기회 삼아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김철입니다. GS 리테일이 납품업체와 사전 합의 없이 홈쇼핑 방송 전후에 판촉 행사를 하고 비용을 떠넘겼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 리테일이 홈쇼핑을 운영하면서 대규모 유통업법을 어기고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겼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8,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홈쇼핑 등 유통업자가 판촉 행사 기간과 소요 비용 등 약정 사항이 들어간 서류를 미리 납품업자에 주지 않으면 행사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홈쇼핑 방송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방송 전후 30분에도 ARS 할인 등 판촉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교육부가 오늘 초등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합니다.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방과 후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 학부모가 정규 수업 전이나 수업 후 틈새를 활용해 잠시라도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돌봄 유형도 다양하게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쳐서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잠실여고와 일신여중이 서울에 있는 일반 학교로는 처음으로 통합운영학교, 즉 이음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진로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6년 통합과정의 장점을 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6년생 이후부터는 매년 더욱 급격하게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6년 초중고 학생 10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지난해 80만 명을 가까스로 지키다 7년 뒤인 2030년에는 57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이음학교는 인구 소멸 숙제를 풀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전국 123곳이 운영 중인데 서울에서 처음으로 손을 들고 운영해보겠다는 사립학교가 나타난 겁니다. 영국처럼 중고교 과정을 통합해 6년 동안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해보겠다는 계획은 학부모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자유학교제의 부족한 부분을 이음학교를 해서 교과와 비교과를 적절하게 잘 운영하면 각자가 부모님이 원하는 진학지도가 되겠다,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일신여중과 잠실여고는 올해부터 인문사회과학, 공학 등 각 분야 전문가를 부르는 진로 탐색 행사를 함께하고 잠실학생 체육관을 빌려 축제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중고교 교복도 통일하고 중학생은 멘티, 고등학생은 멘토가 돼 도서관 등 여러 공간을 공유하며 교류할 예정입니다. 그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같이 나눠 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후배들, 중학생들은 이제 저희를 보고 더 동기부여가 돼서 훨씬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9월 서울 시내 학교 가운데 추가로 2곳을 더 지정하고 이음학교로 선정된 학교에 5년간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정부가 설 연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택배 현장에 약 6천 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4주 동안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국토부는 설 연휴를 맞아 한 달 동안 배송 물량이 평시 대비 최대 25%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량 증가가 심야 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난 20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택배 사업자는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설 연휴 이틀 전부터는 배송 물품의 집하를 제한해 대부분의 택배 기사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연휴를 보장받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한우 등 명절용 선물과 제수용품의 원산지 특별 단속을 시행합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단속과 온라인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단속은 한과, 대추, 밤 등 주요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 상태,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살핍니다. 온라인 단속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선물, 제수용 한우와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해 원산지를 검사합니다. 한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 키트로 원산지를 판별합니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여름철의 대표 과일인 참외가 한겨울 추위를 뚫고 벌써 수확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참외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북 성주는 농가 지원을 늘려 분홍을 키워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닐하우스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마치 한여름처럼 푸른 참외잎이 널렸습니다. 푸른 잎사귀 아래에 노랗게 익은 참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겨울에 이렇게 노란 참외가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기만 해도 달콤한 향기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실제로 당도를 재보니 15브릭스 이상, 18브릭스까지 측정되기도 합니다. 당이 좋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성주 참외는 더 하고 권하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성주 참외를 이용해 주시면 더욱더 농사 짓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를 이어 농사에 뛰어든 28살 청년 농부도 스스로 키워낸 참외를 보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농사가 시작하고 싶어서 그냥 했는데 이제 저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더 좋은 참외를 만들고 싶고 더 맛있는 참외를 만들고 싶은 생각으로 계속 열심히 더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국 참외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경북 성주군. 지난해 참외 생산액은 5,700억 원이 넘습니다. 참외 농사를 짓는 3,800여 농가 가운데 44% 정도인 1,700여 농가가 1억 원 이상 수익을 거뒀습니다. 앞으로는 참외 가공품을 개발해 계절에 따른 소득 공백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참외에 생산되지 않는 기간 중에 이런 다양한 이제 가공품들을 생산해서 농가의 소득도 되고 또 지역의 특산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더 맛있고 몸에 좋은 참외를 생산할 수 있게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농장 기반 조성과 성주형 스마트 참외 산업 모델을 구축하고 MZ세대에 맞는 전략적 마케팅을 통하여 한겨울에도 시원하고 달콤한 맛을 뽐내는 성주 참외는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이륙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낮 12시 21분부터 12시 54분까지 항공기 이륙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위성 잔해가 한반도 인근에 추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예년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크게 춥지 않습니다. 다만 사흘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주 중반까지 미세먼지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개인 위생관리와 호흡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강원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미세먼지 주의보가 동시에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중서부 지방 종일, 남부지방은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8도, 광주와 대구 1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사이 동해안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지나겠지만 비의 양이 워낙 적어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고요. 주 후반까지 예년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주 중반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며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늘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